60년 전 세계가 비웃었던 그 무모한 도전이 어떻게 지금 세계 하늘을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서부 해안으로 여러분을 모셔가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 하루에도 수백 편의 항공기가 이곳에서 뜨고 내립니다.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이 공항에서 매일 수천 명의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의 연료 탱크에 채워지는 항공유의 상당 부분이 태평양을 건너온 한국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오리건의 포틀랜드, 워싱턴의 시애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하와이의 호놀룰루, 미국 서부 해안 전역이 한국 정유 공장에 목매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서부 해안, 즉 패드5로 불리는 지역이 수입하는 항공유 중 85% 이상이 한국에서 옵니다. 이상하죠?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쉐일 오일 혁명 이후 원유가 넘쳐나는 나라예요. 텍사스, 노스다코타, 뉴멕시코에서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뽑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태평양 건너에서 항공유를 사올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유 설비가 낡을대로 낡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신규 정유 공장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어진 대형 정유 공장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입니다. 환경 규제와 지역 반발 때문에 새로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오히려 노후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는 추세입니다. 필라델피아 정유 공장 폭발 사고 이후 동부 해안의 정제 능력이 크게 줄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대형 정유사들이 잇따라 시설 축소 결정을 내렸어요. 둘째,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큽니다. 텍사스에서 정제한 기름을 캘리포니아까지 보낼 파이프라인이 충분치 않아요. 로키 산맥이 대륙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미국 동부와 서부 사이에는 원유는 그럭저럭 오가지만 완제품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보내는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해안은 자국 본토에서 기름을 받는 것보다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배로 받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쌉니다. 한국의 항구에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항까지 대형 유조선이 약이 주면 도착해요. 텍사스에서 트럭이나 열차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 한국산의 압도적인 품질과 신뢰성입니다. 사양이 안정적이고 납기가 정확하고 한번 계약하면 확실하게 들어와요. 미국 항공사와 공항 운영사 입장에서는 계약된 물량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품질로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항공유는 하루라도 공급이 밀리면 항공사 운항 스케줄이 통째로 마비되니까요. 한국 정유 4개사는 이 신뢰성 게임에서 수십 년째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에너지 안보 한 축을 아주 조용히 한국이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국가의 항공유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게 괜찮으냐는 논의가 미국 조야에서 슬며시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정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를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그런데 대안이 마땅치 않아요. 품질, 가격, 납기, 그리고 정치적 신뢰까지 다 만족시키는 공급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일본, 싱가포르, 인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한국의 규모와 안정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한국은 원유 한 방울 없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돈의 흐름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원유 수입에 쓰는 돈이 대략 68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이 통째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국, 아프리카로 빠져나가요. 상상해보세요. 100조 원이 매년 국경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가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유를 그냥 태우지 않습니다. 정제 공장에서 가공해서 400억 달러가 넘는 석유 제품을 다시 수출해요. 원유값의 60% 가까이를 되돌려 받는 겁니다. 100조 원이 나가지만 60조 원이 다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원유 비용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구조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원유를 사서 그냥 태우는 나라는 100%가 다 비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원유를 재료 삼아 더 비싼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우디는 배럴당 70달러 안팎의 원유를 팔지만 한국은 그 원유로 만든 항공유를 배럴당 100달러가 훌쩍 넘는 가격에 팔아요.
같은 원유 한 배럴로 30달러 이상을 더 버는 셈이죠. 이 차익을 정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제 마진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은 무려 20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배럴당 16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정유사들이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항공유가 도대체 어떤 기름이길래 이렇게 비싼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냥 비행기용 기름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대형 여객기 한 대가 인천에서 뉴욕까지 갈 때 대략 100톤 안팎의 항공유를 태워요. 시간당 10톤이 넘어요. 리터로 환산하면 시간당 10,000리터가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승용차 한 대가 1년에 쓰는 연료를 이 비행기는 몇 시간 만에 태워버리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기름을 만들기가 미친 듯이 어렵다는 겁니다. 항공유는 상공만 미터,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뜨거운 엔진 안에서는 폭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타야 해요. 어는 점, 인화점, 점도, 부식성, 수분 함량, 이 모든 수치가 국제 규격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 휘발유가 옥탄가 하나만 맞추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항공유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10개가 넘습니다. 거기다 인증 절차도 험난해요. 보잉,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 각 항공사,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유럽 항공안전청 EASA 같은 항공당국의 인증을 모두 통과해야 시장에 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좋은 항공유를 만들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손에 꼽아요. 게다가 전 세계 항공유 생산량 중 국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20%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각 나라가 자기가 다 써버려요. 그 좁고 좁은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3분의 1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갑니다. 다른 나라도 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답은 딱 하나, 고도화 설비입니다. 무슨 얘기냐? 원유를 그냥 끓여서 증류하면 여러 층으로 갈라져요. 위쪽 가벼운 층에서는 LPG, 나프타, 휘발유, 항공유 같은 비싼 기름이 나옵니다. 아래쪽 무거운 층에서는 벙커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잔사유가 나와요. 그런데 자연 상태로는 비싼 게 조금 나오고 싼 게 많이 나옵니다. 상품 가치가 낮은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고도화 설비는 이 무거운 잔사유에 열과 압력, 촉매를 걸어서 다시 쪼갭니다. 남들이 버리다시피 하는 부산물에서 항공유와 휘발유를 뽑아내는 말 그대로 마법의 설비예요. 대표적인 게 수소화 분해 장치, 잔사유 유동상 접촉 분해 장치, 감압 잔사유 탈황 장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무거운 기름 분자를 잘게 쪼개서 가벼운 고급 기름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한국 정유 4개사의 고도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가 40%대, GS칼텍스와 S오일이 30% 중반, SK에너지도 2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동, 유럽 정유사들의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 평균 고도화율이 20%를 밑도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예요. 어떻게 이 격차가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지루하지만 확실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화 설비에 조 단위, 누적으로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유 설비는 한 번 지으면 30년, 40년 씁니다. 눈앞의 실적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보고 돈을 넣어야 하는 산업이에요. 그 인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SK에너지가 울산과 인천에서 하루 원유 처리 능력 약 111만 배럴, GS칼텍스가 여수에서 약 80만 배럴, HD 현대오일뱅크가 대산에서 약 69만 배럴, S오일이 온산에서 약 67만 배럴, 다 합치면 하루 처리 능력이 300만 배럴을 훌쩍 넘어요. 단일 국가 정제 능력 기준으로 세계 5위권입니다. 세계 원유 하루 생산량이 대략 1억 배럴이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뽑아 올린 기름의 약 3%를 매일 소화하고 있는 셈이에요.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정제 능력은 세계 5위.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공장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흥미로워요. 울산, 여수, 온산, 대산 전부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유는 유조선으로 들어오고 완제품도 유조선으로 나가니까요. 대형 유조선 한 척이 부두에 접안해서
며칠 만에 수십만 톤의 원유를 쏟아붓고 반대편 부두에서는 항공유를 실은 유조선이 미국 서부, 호주, 일본으로 출항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고 24시간 쉬지 않고 배가 오고 갑니다. 이 임해공업단지가 바로 한국 산업의 심장이에요. 특히 울산은 SK에너지와 S오일이 자리 잡은 정유 메카입니다. 여수는 GS칼텍스와 함께 여수국가산업단지 전체가 석유화학 클러스터로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항복 선언을 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국내 정유 4개사 중 하나인 S오일. 이 회사의 대주주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입니다. 지분 63%가 넘어요. 아람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상위권 기업입니다. 그런 아람코가 왜 한국 정유사의 대주주가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S오일은 울산에서 샤인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9조 원대, 2026년 상반기 준공 목표, 최근 공정률이 70%대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정유 설비뿐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까지 통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참고로 샤힌은 아랍어로 매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우디가 한국 땅에서 세계로 날아오르겠다는 야심을 이름에 담은 겁니다. 왜 사우디가 자기 나라에서 뽑은 원유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굳이 한국 땅에 이 돈을 쏟아부을까요? 답이 뭘까요? 사우디도 알고 있는 겁니다. 원유만 파는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걸요. 전기차가 늘고 탄소 중립 압박이 세지면서 원유 자체의 미래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사실 산유국이 제일 잘 알아요. 사우디가 진행 중인 비전 2030 국가 전략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를 더 비싼 완제품으로 바꾸는 하류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두보로 어느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세계 최고의 정제 기술을 가진 한국이었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 자기 미래를 한국 정유 기술 위에 얹은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사우디 원유에 목매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우디가 한국 기술에 목매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한국 정유의 진짜 존재감이 세계 앞에 확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 폭이 30km대에 불과한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통로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5분의 1이 오갑니다.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원유가 대부분 이 문을 통과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도 이 길로 들어옵니다. 이 통로가 흔들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 정유사들의 가동이 위축됐고 국제 항공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공유 확보 경쟁이 벌어졌어요. 미국 서부 항공사, 호주 항공사, 일본 항공사가 모두 한국 정유사에 문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을 좀 더 달라, 계약을 늘리자, 급행으로 배를 보내달라. 한국 정유 공장에 전화가 불이 났어요. 이때 국제 언론들이 새삼 주목한 게 있습니다.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로이터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한 나라의 정유 공장 가동률이 지구 반대편 미국과 호주의 하늘길을 좌우한다는 사실을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물동량이 위기 이전의 70% 수준까지밖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위기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이죠.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의 존재감을 세계에 확 알렸습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공급이 끊어질 뻔한 순간, 그제야 한국이 세계 하늘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정제 마진이 20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고 SK이노베이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자릿수 증가할 거라는 증권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S오일도 30% 이상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야기는 앞에서 했으니 이번엔 예상 밖의 시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석유 제품의 최대 수출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호주입니다. 4년 연속 1위예요. 호주는 자국의 낡은 정유 공장들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환경 규제와 수익성 문제 때문이에요. 2020년대 들어 엑슨모빌의 알토나 정유공장, BP의 크위나나 정유공장 같은 대형 시설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8개까지 있던 호주 정유공장이 이제 2개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호주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고 그중 4분의 1가량을 한국에서 사옵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로부터 정상적인 공급을 보장받았다고 공개 발표할 정도예요. 호르무즈 위기 당시에도 호주 정부는 한국의 공급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 상당수의 연료가 한국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싱가포르가 또 재미있는 역할을 해요. 아시아 석유 허브인 싱가포르로 흘러들어간 한국 기름이 다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으로 재수출됩니다. 동남아 하늘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한국 기름으로 나는 셈이에요. 미국 서부, 호주, 동남아, 태평양을 둘러싼 하늘 지도에 한국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도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키워드는 SAF,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우리말로는 바이오 항공유 또는 친환경 항공유예요. 유럽연합이 이미 2025년부터 유럽 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 연료에 SAF를 2% 섞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비율은 2030년 6%, 2035년 20%, 2050년에는 무려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국도 이 흐름을 놓칠 수 없죠. 2027년부터 국내 공항을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2030년에는 3에서 5%, 2035년에는 7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서 2050년까지 항공유의 100%를 SAF로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SAF의 원료가 폐식용유, 팜유 부산물, 식물성 오일 같은 바이오 원료라는 점입니다. 화석 원유 기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원유도 없고 팜유가 나오는 열대 국가도 아니잖아요. SAF 원료도 결국 수입해야 합니다. 그 사이 미국은 SAF 전용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고 유럽도 정책과 자금을 몰아주고 있어요. 반면 한국의 SAF 전용 설비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대한석유협회는 SAF 전용 설비 하나 짓는 데만 약 1조 원이 든다면서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GS칼텍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카오가 인증한 코르시아 SAF를 만들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상업 수출까지 성공했어요. 국내 최초 성과입니다. 핀란드 네스테로부터 순수 SAF를 들여와 자체 기술로 혼합 SAF를 만들고 이를 일본 이토추 상사를 통해 나리타 공항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첫 상업 수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판매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에요. S-오일도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 화학 제품 비중을 대폭 늘리며 미래 대응 채비를 하고 있고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도 SAF 설비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SK에너지는 바이오 항공유 전용 설비 도입을 발표하며 연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에서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원료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관건은 속도예요. 유럽과 미국이 훨씬 먼저 뛰어들어서 원료 확보 경쟁이 이미 뜨겁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지금 쥐고 있는 세계 1위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관할 이유는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계 정유 강국이 된 방식이 뭐였나요? 원유가 없으니까 사오고 그걸 세계 최고 기술로 가공해서 되파는 구조였습니다. SAF도 똑같아요. 원료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남미에서 사오고 우리가 가진 정제 인프라와 기술로 가공하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조선 산업이 여기서 또 힘을 발휘해요. 바이오 원료를 실어 나를 특수 유조선을 한국이 만듭니다. K조선이 K정유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항공유 자체는 다른 석유 제품처럼 빠르게 대체되지 않아요. 전기차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지만 전기 비행기는 아직 상용화가 멀었습니다. 배터리 무게 문제 때문이에요. 배터리는 아무리 개선돼도 항공유의 에너지 밀도를 못 따라옵니다. 100kg짜리 배터리와 100kg짜리 항공유가 내는 에너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소형 단거리 전기 항공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대형 장거리 여객기를 전기로 띄우는 건 앞으로 수십 년 안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2050년까지 세계 항공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 늘 거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항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인도가 세계 3위 항공시장으로 올라섰고, 동남아 저비용 항공사들의 노선이 매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항공유 자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되 그 내용물이 화석에서 바이오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환기의 승자가 되면 우리는 세계 1위를 지킵니다. 놓치면 수입국으로 전락하겠죠. 딱 지금이 그 분기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원유가 안 나오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사오는 항공유의 71%가 한국산이에요. 미국 서부 해안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85%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갑니다. 호주 하늘, 미국 서부 하늘, 동남아 하늘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 정유 공장이 떠받치고 있어요. 정유 4개사 하루 처리 능력 300만 배럴, 단일 국가 기준 세계 5위, 정제 마진 20개월 만에 최고치, 사우디 아람코가 9조 원을 투자한 샤힌 프로젝트가 울산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GS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코르시아 SAF를 일본 나리타로 수출했습니다. 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예요. 없으니까 더 잘 만들어야 했습니다. 원유가 없으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 했어요.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정제 기술을 만들었고 수십 년간 조 단위 투자를 멈추지 않은 인내가 지금의 지상 유전을 완성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듯이 정유 역시 자원 빈국이 가공 강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